카라바조,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이탈리아의 바로크를 설명할 때는 먼저 카라바조와 카라치가 떠오른다.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즐겼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였다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도마에 올려놓고 저울질했듯 같은 바로크 화가이면서도 개성이 달랐던 카라치와 카라바조를 두고 그러했다. 바로크 회화는 르네상스 회화에 비해 훨씬 감각적이며 마치 연극 무대를 찍은 스냅 사진처럼 그려진 경우가 많다. 바로크 인물들은 더 이상 다소고독에 앉아 고고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눈에 잘 띄도록 다소 억지스럽다 싶을 만큼 큰 스케일로 몸을 움직인다. 화가나 조각가들은 금방이라도 다음 동작이 이어질 것 같은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했다. 게다가 마치 무대 인공조명처럼 강렬하고도 극단적인 미술 자유자재를 구사함으로써 그림 속 인물들의 움직임이나 성격이 더욱 드라마틱한 호소력을 지니도록 했다. 특히 카라바조는 빛의 대립에 심취했던 화가이다. 그는 빛을 강렬하게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기법, 즉 키아로스쿠로를 능란하게 구사했다. 당연히 키아로스쿠로를 그린 그림은 주로 정적이고 차분한 빛을 표현했던 르네상스의 미술과는 달리 마치 포토샵으로 강하게 컨트라스트를 보정한 사진처럼 빛과 어둠이 극단적으로 대비됨으로써 시각을 자극한다. 물론 이 기법은 카라바조가 처음으로 구사한 것은 아니다. 이미 보았듯 어둠 속에서 묘하게 윤곽선이 사라지도록 처리하는 기법은 사실상 티치아노나 틴토레토 등의 초상화뿐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 레오나르도의 세리자 성요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법을 훨씬 더 자주 또 자유롭게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카라바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지독한 자연주의 혹은 사실주의에 있다. 미술사에서는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개념이 혼용되기도 한다. 대체로 대상을 가급적 비슷하게 담게 사실적으로 자연적인 묘사하는 것을 자연주의적이다 혹은 사실주의적이다라 표현한다. 19세기에 크루베가 천명한 사실주의는 그림 속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중세의 그림은 이러한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저 알리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그림을 조직적으로 그려넣었을 뿐이니 말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자연주의에 대한 욕구는 훨씬 강화되었고 마침내 회화를 위해 원근법이 고안되고 해부학이 응용되었으며 빛과 색채 그리고 대기의 미미한 움직임까지 표현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따라서 르네상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의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라바조의 자연주의는 이러한 르네상스에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물론 그의 그림 속 인물들도 단단하고 조각 같은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런 종교와의 성인들의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그는 화려한 의상의 고결함을 잃지 않은 성인들의 모습 대신에 꾀죄죄한 행색의 술주정뱅이를 연상케 하는 인물들로 성스러운 정교화를 채웠다. 예수와 성인들의 업적과 일상을 소외되고 가난한 일상의 모습에서 찾아낸 것이다. 근원간에 걸려있는 성모의 죽음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선 죽음을 맞이한 성모를 그리기 위해 자신이 총애하던 장녀를 모델로 기용했다는 소문부터가 이미 불경 그 자체이다. 그러나 소문은 둘째치고 당시로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마리아가 두 다리를 훤히 드러낸 것도 그렇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일반 서민보다 더 허접해 보이는 옷차림을 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겐 경악 그 자체였을 것이다. 르네상스가 아무리 자연주의를 외쳤다 해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규범에 대한 집착은 버릴 수 없었다. 비천한 속세의 인물들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위대한 성인들과 예술을 화면에 재현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화가들은 그들을 화려한 의상을 걸친 완벽한 실체로서 표현했다.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가 마치 올림픽 수영선수처럼 다부지고 훤칠한 체격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슈퍼모델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작을 취한 채 그려지곤 했다. 물론 카라바조가 그린 인물들도 대부분 훌륭한 몸매와 완벽한 체격만큼은 여전하다. 바로크 역시 르네상스의 형태적 완성미에 집착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가 그린 예수와 제자들 혹은 마리아는 적어도 금빛 향기가 솔솔 풍기는 최고급 의상을 걸친 채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세속적 부와 명예를 온몸에 치렁치렁 감은 채 가난하고 소외진 서민들 손에 결코 닿지 않을 높고도 고귀한 연단에 서서 부자가 천국으로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외치는 위선자는 아니었다. 카라바조에게 성당의 재단을 주문했던 후원자들은 성인들을 가난한 노동자처럼 그린 그림을 접하고 곧 돌려보내곤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반종교 개혁과 신앙심 고취를 위해서라면 카라바조의 사실적인 회화들이 어쩌면 목매한 일반인들에게는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의식 있는 후원자들도 있었다. 주정뱅이의 욕쟁이, 게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도피 행각까지 벌였던 이 복잡한 사생활의 화가는 흐트러지고 망가진 자신의 일상으로 내려와 다정한 말을 건네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카라바조는 극렬한 명암 속에 남루하지만 그래서 더 현실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재현해 놓았다. 카라치, 아름답게 만들기. 안니발레 카라치는 로마 교황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바르네스 가문의 후원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했다. 그를 후원한 바르네스 가문은 거의 교황 황족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흔히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만 르네상스 말기야말로 정교의 암흑 시대라고 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신성해야 할 교황이 베드로 성당 재건축을 위해 돈을 내면 죄를 사하여 준다며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루터 종교 개혁을 야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루터의 종교 개혁에는 단순히 면죄부 사건 이외에도 교황청에 만연한 네포티즘, 즉 친인척을 세습적으로 기용하는 행위나 성직매매 같은 교회 전반의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심지어 바우스 3세는 자신의 여동생더러 바로 전대 교황인 알렉산드로 6세를 수청들게 함으로써 추기경 자리를 따내 이른바 페트코트 추기경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숨겨놓은 정부에게서 4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였다. 어찌됐건 바르네스 가문 출신의 교황 파울러스 3세는 교황의 부패와 타락이 야기한 종교개혁의 열기에 심각한 위기를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톨릭의 개혁과 부흥을 신조로 삼고 불철주에 뛰어다니게 되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해 교황권에서 내놓은 정책은 바로 반종교개혁 정신의 대대적인 확장이었다. 파울러스 3세는 자신이 주최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개혁이라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예술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신도들을 교화하는 원칙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호화스러운 그림이나 조각들로 교회를 사치스럽게 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던 신교와는 달리 그는 평신도들에게 더욱 신앙심을 고취하고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예술을 정리함으로써 바로크 예술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한편의 연극처럼 즉각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바로크 회화의 탄생에는 르네상스의 정적이고 고상한 그리하여 범접하기 힘든 우아함의 힘보다는 격정의 힘으로 신앙심을 고취하겠다는 가톨릭 측의 반종교 개혁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다 볼 수 있다. 한편 파울러스 3세는 자신의 손자인 오도아로도 바르네스를 주기경 자리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카라치의 강력한 후원자였다. 화가로서 막강한 후원자를 등에 업었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획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원자의 취향과 변덕에 자신의 예술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카라치의 선택이 자신의 의지였는지 교황청과 바르네스 가문의 의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바로크적인 감성과 감정을 화면에 묘사하면서도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완벽한 소미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카라치의 성 루카와 성녀 카터리나 앞에 나타난 성모는 적절한 음영 처리를 격정적인 감정의 순간을 잘 포착하면서도 이상적인 신체와 우아한 자태를 완벽한 형태 안에서 잘 표현해냈다. 고전적이면서도 바로크적 호소력을 지닌 그의 작품을 두고 사가들은 고전적 바로크라고 칭한다. 평신도의 마음에 격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그리스도와 그를 쫓는 종교인들의 우아함과 고귀한 자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카라치의 기법은 반종교 개혁 의지에 불타던 바르네스 가문과 교황청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드논관에서 안니발레 카라치의 사촌인 로도비코 카라치와 안토니오 카라치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안니발레 카라치는 이들과 함께 볼로냐의 미술 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서양 미술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후 유럽 각지에 생겨난 미술 아카데미에서 카라치 기법들을 받들어 드로잉, 즉
선을 중요시하고 화면의 구성과 전개의 고전적인 이상미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회화의 규범이라는 인식을 쌓도록 만들었다. 미술 아카데미의 권위는 수세기를 거치면서도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때 만든 회화의 규범들은 오늘날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있게 마련이다. 예술계 역시 마찬가지여서 수많은 사주와 화파들이 저마다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아카데미에 핏대를 올리며 때론 극단적인 변형을 시도하지만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시대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여간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카데미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규범을 만들고 또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들은 끊임없이 드로잉을 배우고 신체와 머리의 비율을 연구하고 색채 사용의 기준을 정하려 했다. 그리하여 그림에서는 실제처럼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미를 갖춘 인조미인, 즉 아름다움의 전형을 만들어내곤 했다. 마치 슈퍼모델이나 미녀 선발대회에 자기 미용실 고객을 내보내는 헤어 디자이너의 심정으로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은 르네상스 이후 서양 미술사의 한 축을 이루었다. 미술사가들은 그 단단한 축의 핵심과 선두에 종종 카라치를 언급하곤 한다.